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 수술센터의 안수민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또는 앞두고 계신 분들, 물론 수술 이미 받으신 분들도 관계없습니다만은 비만대사 수술이 과연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제적인 트렌드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황, 더 나아가서는 국내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만대사 수술 건수라든가 특성 분석 이전에 과연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수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2018년에 보고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비만대사 수술 전체 건수는 보시는 것처럼 69만 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2008년도, 그로부터 10년 전에는 어땠었느냐? 그걸 반 숫자였죠. 34만 건 정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22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보고 또는 내년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프 각자 색깔로 보여주는 퍼센트는 각 수술 방법에 따른 비중입니다. 맨 윗선에서 초록으로 보이는 55.4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소매절제술 건수가 전체 수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퍼센트를 표시한 겁니다. 두 번째 빨간 선에서 보이는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루아이 위우회술의 퍼센트입니다. 나머지 소소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기타 다른 수술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80%에 육박하는 비만대사 수술은 위소매 절제술과 루아이 위우회술이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는 2013-14년도를 지나면서 형성된 트렌드입니다. 2016년 이후에는 거의 고착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 5년 정도 전에 생긴 트렌드고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도를 보면 소매절제술은 이때 나타나지 않다시피 했던 수술입니다.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원칙적인 수술이 아니었고 2단계로 이루어진 수술 중에 1단계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0년 전에는 역시 반수 정도가 루아이 위우회술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밴드 수술이라는 것이 한참 인기를 얻었던 시절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수술입니다. 앞으로 위 소매 절제술이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지난 한 5년 정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착화된 점을 지나면 어떤 트렌드로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소, 아까 말씀드린 국제 비만대사 수술 연맹은 5개의 리저널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시아 퍼시픽 챕터 APC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유러피안 챕터 EC, 노스 아메리칸 챕터 NAC,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칸 챕터 LAC.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메나크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챕터에는 중간 지부를 두고 있고요. 입소에 바로 아래 챕터로서 각자 역할을 진행을 하고, 모든 데이터와 정책 결정은 입소 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입소 본부는 참고적으로 나폴리에 있습니다. 입소 APC 쪽의 그래프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과 유사하죠. 소매절제술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루아이는 어느 정도 진행이 플래토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밴드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다가, 이거는 아마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쪽의 트렌드였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로아의 우회술이 그러나 아시아권에서보다는 4분의 1 정도 비중으로 훨씬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소매절제술의 비중도 조금 낮습니다. 북아메리카, 미국과 카나다의 상황입니다. 여기는 소매절제술이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로아의 수술은 약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좀 특이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로아의 우회술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혀 변동 없이 아주 견고하게 제1 수술 술기로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55% 정도가 로아의 우회술 시행. 이거는 아마 환자군의 특성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수술자들의 선호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보이는 것과 같은 소매절제술의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수술 방법에 따른 트렌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내용에 중요한 것인 아시아 퍼시픽 리전, 그러니까 APC의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관여하고 있는 APC 챕터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서베이 내용을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14개의 나라가 APC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레이시아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답변을 준 거는 이란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이란은 사실은 우리는 중동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데이터가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3개 나라에서 답변을 그쪽의 대표 선생님들이 주신 각각의 국내 데이터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이전에 비만 정도를 각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래프에 표현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만도가 다른 나라, 아시아권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와 있죠. 그러나 5% 정도의 육박을 하고 있고,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6년에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 선상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랑 비슷하다고, 체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 또 태국이 상당히 비만도가 높고 또 증가 트렌드도 높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10% 선을 넘어가고 있죠.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는데 30%에 육박하는 비만도. 여기서의 비만도 측정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비만 학회에서 쓰고 있는 비만 대사율과 학회가 아니고 쓰고 있는 25가 아니고 수술의 기준인 30을 BMI 30을 기준으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만도보다 훨씬 낮은 비중이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25로 낮춰서 확대해서 평가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비만도를 보일 겁니다. 근데 30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아 퍼시픽 리전은 8.5% 정도의 비만 환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6.7%에서 2010년도 유의하게 증가한 트렌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비만의 가장 큰 동반질환, 수술을 받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의 비율은 아시아권에서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9.5% 정도의 당뇨병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2010년도보다 모든 나라에서 유의하게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7.6%였습니다. 아마도 지속적인 증가 트렌드를 보여줄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아까 오스트레일리아는 굉장히 비만도가 높아졌죠. 비만 인구 비율이. 그런데 당뇨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는 전에도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마찬가지로 췌장이 조기에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않은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백인들, 코카시안들은 췌장 기능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만함에도 불구하고 비만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으로 진단이 늦고 발현조차도 늦고 진행도 상당히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시점에 파악하면 비만 환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좀 특이하죠. 비만도도 높고 또 당뇨병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비만대사 수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라에서 시행된 MBS, 메타볼릭 앤 베리아트릭 서저리라고 하는 비만 대사 수술의 건수를 좀 자세히 지도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를 거치면서 각각 나라에서 APC 챕터에 보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2만 건이 2019년도와 20년 기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코비드-19 시대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큰 건수를 보여주는 나라는 인도였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9년도에 이르면서 2,000건에서 2만 건으로 10배 이상 폭증을 했었죠.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매체에서 접하셨겠지만 인디아가 코비드-19에 큰 타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5분의 1 수준으로 수술 건수가 줄었습니다. 코비드-19이 풀리면 다시 굉장히 큰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인도와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궁금할 텐데요. 중국은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 500건 정도밖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서 10,000건을 넘어가고 코비드-19임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어서 14,000건이 2020년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비만대사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던 대만은 역시 코비드-19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3,000건 이상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필적할 만한 수치인데요. 2,000에서 2,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코비드-19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은 좀 체감하실 텐데요. 일본은 한 700건 정도, 우리나라는 한 3배, 일본의 3배 정도의 수술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인도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모두 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표가 좀 복잡한데 이 표에서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보험, 특히나 국가나 사회보험이 공식적으로 비만대사 수술 지원하기 시작한 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전이죠. 1991년도에 이미 보험 제도가 비만대사 수술의 커버를 시작을 했었고 우리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30년 늦은 겁니다. 다른 나라 아시아권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사회나 국가보험이 비만대사 수술에 적용이 되고 있는 나라는 9나라입니다. 전체 13개 나라 대상이 된 13개 나라 중에 약 70% 정도의 나라에서 비만대사 수술이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밑줄 칩니다.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수준입니다.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그러니까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았던 나라들 중에서
새로 보험을 10년 전과 다르게 제도화한 나라들이 새로 나타나면서 아마도 이것이 비만대사 수술이 최근에 증가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파악이 됩니다. 물론 당연한 결과겠죠. 워낙 고가의 수술이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 수술이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을 받는 보험이 커버가 되고 이런 적응증은 아시아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양과는 다르게 체질량 지수가 5, 적게는 2.5 정도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일본은 35 초과하거나 30을 초과하거나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 인 경우에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중국이 국가보험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타이완은 이전서부터 그런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나라 중에서 아까 말레이시아가 비만도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비만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체질량 지수가 다른 아시아권보다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인구 구성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약간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적응증 면에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당뇨병 치료 목적이 같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의 기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리고 타이완, 홍콩 등지에서는 이 비만대사 수술이 당뇨병이 잘 치료되지 않는 환자 적용이 될 때 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이 되면 비만대사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준들은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런 추세의 또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수술자나 아니면 또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나의 본업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술자들의 수는 1,800분 정도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비만대사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900기관 정도 이상입니다. 역시나 가장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중국, 그 다음이 인도, 그 다음이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는 한 80명 정도 수준이고요. 서전들이 일본과 좀 비슷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 80분들이 주 업무 또는 많은 숫자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3차 병원 기준으로 해서 늘 많은 수술 건수를 시행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을 내서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대사 수술 지난 10년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변화는 어땠는가? 수치로 정리를 하면 2010년도에는 18,000건 정도가 시행됐었고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66,000건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코비드-19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영향을 주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여드렸던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상황 때문에 17,000건 정도가 줄어들어 있는 걸로 2020년도 기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코비드-19이 회복이 되면
2010년도부터 2019년도에 보여주었던 트렌드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아시아권에서 10만 건이 넘어가는 시점은 향후 한 2, 3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된 거는 여기에 종사하는 당연히 서전들의 숫자가 4배 정도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비만 수술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 물론 다 퀄리파이 된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크게 했던 거는 역시 국가 사회보험입니다. 사보험이 아니고 국가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만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수술의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13개 국가 중에서 아시아권에서 4개 국가만이 국가 사회보험을 시행하던 게 10년 후 2022년에는 69%, 그러니까 9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국가에는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고요. 일본, 홍콩, 타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여기에 합류를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배경들, 특히나 국가사회보험이 비만대사 수술의 혜택을 늘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비만대사 수술의 국가보험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던 기간은 15년 정도가 됩니다. 오랫동안 노력을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들 뭐 일부 해서 좋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향후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주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비만대사 수술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